주부가 무슨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며 사냐고 비웃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업주부야말로 정말 하루하루 힘들고 고된 삶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남편이 친구가 없다 보니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전부 제게 풀고 거기다 또 애는 왜 둘이나 낳아서 애들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고 숨 좀 쉴까 하면 시댁 식구들한테 연락이 와서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참견하고 정말 대한민국 전업주부들 진짜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또 직장까지 다니시는 분들은 저것들의 2배 아니 3배로 더 힘드시겠죠. 정말 결혼이라는 제도는 누가 만든 건지 아직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제가 그 고단한 결혼 생활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지금도 참 신기할 지경입니다. 사실 제가 남편과 그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되다고 얘기했던 게 저희 남편 지금 생각해도 참 천하의 나쁜 놈이었습니다. 돈도 쥐똥만큼 벌어오면서 그놈의 가장 타령은 어찌나 해대는지 맨날 입만 열면 가장거려서 저는 가지도 안 먹을 정도로 가라는 말에 학을 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자 중에서도 끝판왕이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참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처음 선을 보는 자리에서도 저는 여자가 돈 버는 거 딱 질색인 사람입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내조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신랑 밥 잘 챙겨주고 집안일 잘하고 그런 사람이 딱입니다. 근데 선영씨 얼굴을 보니 살림 잘하게 생겼네요.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라면서 제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대시를 처음 받다 보니 그 사람 말을 듣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하기 쑥스럽지만 그때 당시 남편 외에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 남자가 하는 말에 순진하게도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그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에 설렜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원래 결혼이 다 그런 것인지 저희 2사람은 만난 지 3번 만에 결혼을 했고 주변에 물어보니 다들 그렇게 한다면서 제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친구는 처음 만난 그날 결혼을 약속했다면서 제게 야, 너 정도면 양호한 거야. 만날 사람은 어디서든 만나게 돼 있어. 연애 길어서 뭐해?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 느낌 내면서 신혼 보내면 그게 연애지 뭐. 난 사람들한테 우리 한 번 만나고 결혼했다고 말하면 다 깜짝 놀랐는데 보란듯이 잘 살고 있잖아. 너랑 너네 신랑도 그럴지 누가 알아? 그냥 신랑이 허튼짓 안 하고 너도 조용조용 살아가면서 서로 맞춰가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더군요. 허튼짓? 허튼짓이랄 게 뭐가 있어. 설마 바람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야, 그런 말은 하지도 마. 저 사람이 목소리만 컸지 배포가 작아서 그런 짓은 죽어도 못할 사람이야.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 자기는 겁이 많아서 뭐든 다 조심스럽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스타일이래. 근데 결혼만큼은 빨리빨리 진행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를 선택했다나 뭐라나 하면서 은근 자랑을 하기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실체를 잘 몰랐기에 남편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꽃길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가시밭길인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셈이었죠. 그렇게 저희 2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들께 허락을 받기 위해 집을 찾았습니다. 우선 저희 부모님께선 남편의 작은 키가 마음에 안 든다고는 하셨지만 안정적인 직업과 시댁이 저희 집보다 부유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시댁이 인사를 갔는데 제가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맨발로 달려나오시며 아이고 새아가 왔구나. 세상에 우리 아들이랑 누가 결혼을 하나 했더니 어찌 이리 좋은 배필을 보내주셨을꼬? 어서 들어와. 배 많이 고프지? 엄마가 밥 차려놨어. 라고 하며 제 예상과는 달리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남편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푸근한 인상의 젊은 나이인데도 개량 한복을 입고 계셨고 아버님 역시 인상이 참 좋아 보이셨습니다. 이상하게 남편이랑은 하나도 안 닮았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음식 맛이 왜 이래? 진짜 음식 더럽게 맛다가리 없이 하네. 라면서 밥을 뱉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왜 그래? 미쳤어? 맛있어요. 전 너무 맛있는데? 라고 중얼댔는데 어머님이 남편을 쳐다보더니 음식 맛이 별로야? 오늘 새애기 온다고 해서 일부러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한 상 차린 건데 아들 입맛에는 안 맞았나 보다. 미안해. 그냥 내가 할 걸 그랬어. 내가 분명 간을 봤는데 괜찮았는데. 라면서 남편의 그런 행동에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내심 시어머니가 민망하실까봐 최대한 그 상황을 수습하려고 아니에요 어머님 맛있어요.
이 사람이 입이 유별난 거죠. 아버님 그쵸?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라면서 아버님에게 물었고 아버님은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그러게 나는 괜찮은데 제 입맛에는 안 맞나 보다. 녀석 참 예민하기는 하면서 별말 안 하고 그냥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맛이 없다는 남편은 본인이 내뱉은 말과는 달리 이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고 어머님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 좋아하시는 겁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완전 강자, 그리고 어머님은 남편 손바닥 안에서 노는 약자 같은 느낌이 너무 강했죠. 저는 밥을 먹고 나와서 몹시 불쾌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왜 그래 진짜 사람 불편하게 어머님 음식 맛있던데 그게 뭐하는 짓이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부모님이랑 만나는 자리 여기서 끝내. 나 어른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꼴 절대 못 봐. 라고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로 앞에 있는 돌을 툭툭 차더니 아 진짜 짜증나네. 네가 뭘 알아. 그냥 내가 맛없다면 맛없는 거지. 너도 저런 식으로 음식하기만 해봐. 나 진짜 싹 다 갖다 버릴 거야. 라면서 주먹으로 벽을 치더라고요. 지금이었으면 당연히 결혼을 물리고 도망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슨 큰일이 있지 않은 한 양가 부모님까지 뵌 상태에서 결혼을 쉽게 물을 수도 없었어요. 또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모르는 일이 이 집에서 일어났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 혹시 몰라 주선해준 분에게도 물었지만 가족 간의 문제는 전혀 없는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인품 좋으시고 옛날 시어머니답지 않게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시는 어머님에게 남편은 왜 저렇게 막대하는지 저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 결혼식이 너무 후다닥 진행이 돼서 어느새 정신을 차리니 제가 아빠 손을 잡고 입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결혼 준비가 그렇게 후다닥 순식간에 진행되는 줄 몰랐고 결혼을 하고 나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시간도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남편의 바람대로 일을 관두고 전업주부가 됐고 처음에 하던 일을 안 하니까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업주부면 주부답게 애도 낳고 하는 게 자본인의 역할 아니야? 빨리 애 낳았자 라면서 하루도 저를 가만두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 3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했네요.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아이고 뭐가 그리 급해서 벌써 애를 가져갔기를 좀 쉬엄쉬엄 해도 되는 걸 애 낳으면 되돌리고 싶어도 못 되돌려. 김서방이 승질이 무지 급하네. 아니면 우리 딸을 너무 좋아하는 건가? 라면서 웃으며 얘기를 하셨고 저 빼고 모든 식구들이 전부 좋아하는 걸 보니 임신을 하길 잘했다는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배가 불러와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상에 쌍둥이를 임신했더라고요. 집안에는 경사가 났다면서 너무 좋아하셨고 결국 저는 자연분만이 아닌 수술대에 올라 제왕절개 끝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제 출산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오신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아이고 새아가 너무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어.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둘씩이나 낳고 진짜 너무너무 고생했다. 나 이제 살아생전 소원이라는 게 없어. 내가 살다 손주를 다 품에 안아보다니 아이고 진짜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제 손을 붙잡고는 한참을 놔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미역과 한우를 손수 사다가 아침 저녁으로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아직도 그 미역국 맛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는데요. 남들은 제왕절개하면 후유증이 오래간다고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지극정성으로 금방 훌훌 털어내고 몸조리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 후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육아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밥은커녕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게다가 한 아이 육아하는 것도 힘든데 쌍둥이 남자애 둘이다 보니 정말 밥을 먹을 새가 없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정말 그 당시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페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육아와 집안일에는 일절 손도 대지 않았는데요. 부성애라는 게 애시당초 없는 사람인지 집에 와서 아이를 안는 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남편이 완전 꼴초라 아이를 안는 것 자체가 저도 너무 찝찝했고 오히려 건들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이들은 남편이 안기만 해도 무조건 울어버리는 수준이 되고 말았죠. 보통 다른 집은 남편이 애를 못 보면 잘 놀아주기라도 한다던데 저희 애들은 돌이 지났어도 아빠라는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자기 자식들을 더 찾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 시어머니가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그런지 할미라는 말은 입에 닳도록 하는 아이들이었죠. 그날도 남편이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었는데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다가
시간이 늦었다며 집에 가시려고 짐을 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을 보자마자 뭐야, 왜 여기 있어? 라면서 괜히 승질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당신이 애 보는 걸 안 도와주니까 어머님까지 오셔서 고생하시잖아. 당신이 애만 잘 봐줬어도 어머님 이 고생 안 하시지? 라면서 어머니를 두둔하고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은 아이고 됐다 세아가,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래. 나도 손주 보면 좋지. 나 이만 가볼 테니까 밥 꼭 챙겨 먹고 반찬 다 먹으면 씻어놓지 마. 그냥 냅둬. 너 고생할라. 하면서 나가시려는데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반찬? 반찬을 누가 달래? 이걸 왜 여기 넣어놨어? 다 가져가! 라면서 갑자기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더니 바닥에 전부 던지는 겁니다. 딱 봐도 시어머님이 하루 종일 고생해서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인데 그렇게 바닥에 던지는 남편을 보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미쳤어? 당신 왜 이래 진짜? 미쳤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어머님은 그걸 보고서는 아이고 이걸 어떻게... 애가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반찬 좀 해먹어가지고 그렇게 승질이 나면 어떡해? 애들 다 보는데... 라면서 맨손으로 반찬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 진짜 더러워, 뭐하는 거야?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쳤고 어머님은 반찬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손도 씻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등 뒤에 대고 어머니! 하면서 크게 불렀지만 남편이 밀쳐내자 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 당신 진짜 왜 이래? 어머님이 당신한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거야? 엄마라서 단순히 만만해서 그러는 건 아닐 테고 대체 그러는 이유가 뭔데? 라면서 소리쳤더니 야, 아무것도 모르면 넌 그냥 닥치고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참겠는데 시어머니에게 이런 패륜짓을 하는 남편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뭐? 닥치라고? 미쳤어?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는 거야? 너나 닥쳐. 네가 뭔데 닥치라 말아야. 너보다 어머님이 훨씬 좋고 너 같은 새끼랑 결혼한 건 죽도록 후회하는데 그나마 어머님 계셔서 이혼 안 당하고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어머님 아니었으면 너 진작 나한테 이혼당했어. 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남편은 뭐? 이게 미쳤나? 야, 그렇게 안 입고 싫으면 이혼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벌어다 줬더니 어디서 남편한테 기어올라? 애만 낳으면 다냐? 애를 키우는 것도 여자 몫인 거 몰라? 그렇게 싫으면 이혼하라고.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남편한테 대들어? 라면서 제게 이혼을 들먹이는 겁니다. 저도 자존심이 상해 여기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이 사건으로 저희 부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쾅 하고 찍었답니다. 서로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정말 홧김에 싸우다가 자존심을 굽히지 못해 진짜 이혼을 했고 아이들 양육권도 당연히도 제가 가지고 왔답니다. 대신 다달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꼬박꼬박 받기로 했는데요. 이때 당시가 제가 결혼을 한 지 2년이 채 안 되던 때였습니다. 친정에서도 저를 말리면서 애 둘인 엄마가 남편이랑 이혼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합쳐.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피우기를. 하면서 저보고 남편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했고 어머님도 찾아오셔서 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세아가 이러지 마라. 어? 나는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갈라서지 말고 얘기를 다시 잘해봐. 아들이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거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면 금방 다시 사이가 좋아질 거야. 얼른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봐. 응? 라면서 제게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왜 다들 저한테만 사과하라고 하세요?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과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설사 잘못했다 해도 사과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 설득 그만하세요. 솔직히 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좋아서 산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웃길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머님 때문에 버텼어요. 어머님이 싸주시는 반찬, 아이 봐주시는 거, 저 대신 집안일 해주시는 거 그런 거 아니었으면 저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 애들 남겨두고 그냥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어머니, 저 진짜 어머니랑 헤어지긴 싫은데요. 그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어요. 그 사람 정말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기분대로 행동하고 지금 애들이 돌이 지났는데 아직도 애 안을 줄도 몰라요. 심지어 애들조차도 아빠를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나를 자기 식모 취급하는데 이게 가족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본능적으로 아빠를 거절하는데 얘네가 크면 어떻겠어요? 거기다 사춘기까지라도 오면요. 저 감당할 자신 없어요. 저는 아빠 밑에서 애들 키우느니 그냥 없이 키우는 게 나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면서 어머님께 몇 번이고 사과드렸습니다. 저는 제 맘속에 담아뒀던 말들을 전부 하고 나니 속은 시원했지만 솔직히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보다도 제게 잘해주시는 시어머니셨고 아버님이야 워낙 무뚝뚝하셔서 남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남다르신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싱글맘이니 남들보다 더 2배로 일해야 했고 남편은 초반은 따박따박 양육비를 보내다가 새로운 여자라도 생겼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양육비를 안 주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달은 왜 양육비 안 보내? 빨리 보내. 애들 학원비 내야 하니까. 라면서 독촉하기도 했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면 바로 입금을 하곤 했는데 그게 먹히지도 않으니까 결국 몇 번을 찾아가서 몸싸움도 하고 경찰서까지 끌고 간 적도 있었네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다사다난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제 전남편은 나쁜 인간이었어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아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자랐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아들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한 번씩 주먹다짐도 하고 사춘기 때 이런저런 사고도 치고 다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말썽 한 번 없이 착하게 컸어요. 아빠 없이 자랐는데도 정말 그늘진 데 없이 늘 씩씩하고 밝게 자라주었지요. 공부도 꽤 잘했고 지아빠와는 달리 욱하는 성격도 전혀 없어서 차분한 것이 꼭 딸 둘을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전쟁 같은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평온한 날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어떻게든 살아는 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 둘을 멋진 성인으로 키워냈고 한 놈은 경영학과를 그리고 또 한 놈은 선생님이 되겠다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 놈 다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까지 보냈네요. 정말 그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둘을 양옆에 끼고 찍은 입대 사진을 보면서 참 내가 자식 하나는 잘 키웠네 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지 20년이 넘었고 시어머니와 연락할 일이 없었는데 문득문득 시어머니가 보고 싶고 생각날 때가 있었지만 연락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계속 참아오기만 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너무 생각이 나서 혹시나 번호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하나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선영이에요.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어릴 때는 가끔 사진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그것마저 해드리지 못했네요. 두 아들은 얼마 전 군대를 갔어요. 나라를 지키는 씩씩한 군인이 됐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가끔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군대가 체질인 것 같아요. 어머님도 건강하시죠?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라고 몇 번이나 썼다 지웠다 하다가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네요.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군요.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고 그냥 일부러 답장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무렵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뜨는 번호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저는 전화를 바로 받아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라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래 선영아 잘 지내지? 내가 연락을 못해서 미안해 라면서 받자마자 바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바로 용건을 물었는데 한참을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원래도 부탁 같은 걸 잘 못하시기도 하고 남한테 입 바른 말도 못하시는 분이라 저는 바로 눈치를 채고 어머님 시간 되시면 내일 점심때 잠깐 식사라도 하실까요? 저 요즘 시간 많아요. 애들도 없고 심심해 죽겠어요. 같이 점심이나 먹어요. 라면서 어머님께 만남을 요청했죠. 어머님은 그래도 될까? 그래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꾸나 라며 바로 제안을 받아들이셨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신 곳은 저희 동네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룸으로 된 조용한 방이었고 제가 20분 정도 일찍 왔음에도 어머님은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20년 만에 어머님을 보자마자 저는 바로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늙고 야위셨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저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연락이라도 드렸어야 됐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님을 너무 외면하고 살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라면서 어머님 손을 붙잡고 만나자마자 펑펑 울었네요. 그렇게 제가 우는 동안 어머님은 계속 저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셨고 제가 진정이 되니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지? 참 너랑 안 보고 산 지도 20년이 넘었구나. 근데 넌 참 여전히 예쁘고 고와.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난 네가 참 좋았어. 내가 낯을 가리고 숫기가 없는데 너를 처음 본 그 순간에는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맨발로 달려나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 라면서 옛날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너무 힘들었지만 어머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너무 야위셨네요. 어디 아프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라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얼마 전에 네 시애비가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 무뚝뚝해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내가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 버릇을 겨우 고쳐놨더니 운이 나쁘게도 음주운전한 차량이랑 사고가 나서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지 뭐야.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좋아하는 술이나 실컷 먹으라고 할걸. 너무 미안하고 후회되고 그러네. 그래도 참 사람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참 오래 살았어. 그치?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언젠가 죽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나이 60 좀 넘어서 그렇게 가버릴지 누가 알았겠어. 라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가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랑 제가 연락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어머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애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양육비도 못 받았어요. 나중에 몰아준다라고 해놓고는 그 사람 재혼이라도 했나 보죠? 나쁜 인간, 아주 끝까지 악질이야. 라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 욕을 했네요. 그리고는 금방 정신이 들어서 아유 죄송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면서 바로 수습을 했더니 어머님이 아니야 괜찮아. 솔직히 나쁜 놈 맞지 뭐.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욕 좀 하면 어때? 라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뇨? 라고 물었는데 어머님은 아들이 하도 얘기하지 말래서 집안에 흉이라나 뭐라나. 그놈 중학교 땐가 내가 걔 아버지랑 재혼을 했어. 나는 전 부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도망을 친 거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재혼을 했는데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나를 어찌나 미워하던지. 하필 사춘기 때 딱 만나서 그런가 처음엔 혼내기도 해보고 몇 대 좁히기도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더 엇나가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놈이 나 때문에 지 엄마가 집 나간 줄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나랑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봤지만 도통 믿지를 않고 무슨 나를 잘 살고 있는 아빠를 꼬드긴 창간녀 취급을 하는데 참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서 그놈이 그렇게 나를 싫어하더라고. 그 이후로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평생 죄인처럼 살았구나. 근데 나도 한편으로 버림받은 그 애가 불쌍해서 그 성질을 다 받아준 게 이 지경까지 왔구나. 어린애 덧붙잡고 이야기해봤자 무엇하겠나. 그냥 화내도 다 참고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평생을 품고 살았지. 그래도 남편 죽고 나니까 그놈하고 마주치지 않아서 내심 편하긴 하더라.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놈 안 보고 살아도 되고 그런 수모 안 겪어도 되니까 너무너무 홀가분하고 좋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더더욱 남편이 미워졌습니다. 거기다가 그걸 몇십 년 동안 참고 사신 어머님도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대놓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어머님의 선택이고 최선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참 동안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헛구역질을 하시면서 화장실로 달려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바로 뒤따라갔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를 치시며 제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10분쯤 화장실 칸 안에서 한참을 구토하시더니 얼굴이 또 헬쓱해져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 무리하신 건 아닐까요? 라고 물었는데 어머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선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한데 나 오늘 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될까?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도저히 지금 집에 갈 자신이 없어. 남편 그렇게 떠나고 나니 이제 나는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그 텅 빈 집에서 나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섭고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 것만 같구나. 부탁하마 오늘 하루만 너희 집에서 잘 수 있게 해다오. 라면서 제게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하시는 겁니다. 늘 시어머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희 집으로 모셨고 그렇게 하루만 있기로 한 어머님과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다. 누구는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고 하면 아주 질색팔색을 하는데 저는 함께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답니다. 제가 일을 나가니 집안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대신 어머님이 제가 일하는 동안 집안 청소도 해주시고 화장실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며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솔직히 편하고 고맙긴 했지만 내심 불편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퇴근해서 돌아와
어머니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왜 힘드신데 자꾸 움직이고 그러세요. 앉아서 좀 쉬세요. 어머니 편히 있으라고 모신 거지 집안일 시키려고 모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유 밥값은 해야지. 나도 눈치라는 게 있어. 이제 나가야 할 때인데 내가 자꾸 눌러붙어 앉아있으니 너도 불편하잖아. 근데 말이다 선영아. 너만 괜찮으면 우리 같이 사는 거 어떨까? 내가 월세도 따박따박 내고 냉장고도 항상 가득 채워놓으마. 집안 청소도 내가 다 하고 정말 네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나 지금처럼 이 집에서 살면 안 될까? 나 정말 집에 갈 용기가 안 나서 그래서 그래. 근데 네가 싫다고 하면은 지금 바로 짐 싸서 나갈게.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라면서 같이 살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그 순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70이 다 돼가시는데 혹시나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전부 제가 병수발을 해야 하고 갑작스레 할머니랑 살게 된 걸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하지만 저렇게 부탁하는 어머님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집안일을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편한 부분도 많았기에 저 역시도 그 제안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늘 어머님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선 아이들이 제대하기 전까지만 같이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허락을 해드렸죠. 그래요 어머니, 저도 혼자 있기 적적해요. 사실 어머님이 집안일도 도와주시니까 제가 퇴근하고 나서 너무 편했어요. 그러니 어머님 편하실 때까지 같이 지내요. 대신 너무 집안일 열심히 하면 저 괜히 어머님 일 시키는 것 같고 불편하니까 조금 쉬엄쉬엄 하세요. 아시겠죠? 라며 어머님의 제안을 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고맙다며 제 손을 잡으셨고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돌봐드리고 또 어머님은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닐 때면 모녀라고 착각할 정도로 저희 두 사람은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군에서 휴가를 받아 집에 올 때면 누구보다 할머니를 반기고 좋아하더라고요. 또 이렇게라도 식구 하나가 느니 분위기도 좀 더 훈훈해진 것 같고 사람 사는 냄새가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제대까지만 함께 지내기로 했던 어머님은 별다른 이야기 없이 그 후로도 쭉 우리하고 같이 지내셨어요. 아들들도 워낙 할머니를 좋아해서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죠. 어머님은 아들들이 제대한 후부터 밥이 보약이라며 본격적으로 진수성찬을 아이들에게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고봉으로 쌓아놓고 먹는 제 아들들을 너무 예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분명 잘 먹고 잘 주무시고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게 분명한데 하루가 다르게 어머님은 자꾸만 야위어 가셨습니다. 어머님, 근데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저희 때문에 무리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이라도 가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내일 휴가 낼 테니까 같이 가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리 말라면서 너무 건강하다고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님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낸 지 3년쯤 되셨을 무렵 어머님은 청소를 하시다가 거실에서 쓰러지셨고 급하게 구급차로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을 땐 어머님이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저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어머님은 난소암 4기 판정을 받으신 상태였고 암세포가 폐에 심장까지 전이돼서 유방암 말기 판정까지 받으신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3년 전 저를 만났던 그때 항암 치료를 2번이나 받은 상태였는데 머리가 전부 빠져서 가발을 쓰고 나오셨다는 걸 전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어머님의 머리는 똑같았고 쪽진 머리를 한 상태에서 머리핀만 바뀌길래 어머님이 저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만 했는데 정말 이렇게 갑자기 제 곁을 떠나게 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그렇게 허망하게 어머니를 보내고 나니 진짜 제가 너무 바보 같고 살아 뭐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오랜만에 남편에게 먼저 연락도 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지 남편은 내가 거길 왜 가냐며 오히려 제게 화를 냈고 알아서 장례를 치르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천하의 나쁜 놈. 그날도 저는 수화기에 대고 남편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상주도 없던 집이라 저희 아들들이 상주를 맡았고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드린 뒤 너무 생각이 나고 그리워서 저는 어머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서 나는 어머님의 냄새, 어머님이 남기고 간 물건들, 깔끔하게 정리돼 있던 저와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고이 남겨두고 가신 어머님의 흔적을 보니 정말 너무 눈물이 나서 유품 정리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아들은 저를 위로하며 엄마, 이제 할머니 보내드리자. 엄마가 계속 이러면 할머니도 편히 눈 못 감으셔. 라면서 같이 유품을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어머님 방에 들어갔을 때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의 물건들을 정리하던 그때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들고 오셨던 커다란 가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 그 가방을 항상 한쪽 구석에 놓고 보자기로 덮어두셨었는데 그냥 오시겠거니 싶어서 저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가방이었죠. 저는 그 가방이 비어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옷들이랑 소지품을 담으려고 가방을 옮기려는데 저 혼자 들지 못할 정도로 가방이 묵직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가방을 어머님 방 한가운데로 옮겼고 수북히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위쪽에는 어머님이 챙겨오셨던 물건들 몇 개와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꺼내니 세상에 그 안에 현금 더미가 한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아들은 깜짝 놀라서 엄마 이게 뭐야? 이거 할머니 거야? 라고 제게 물었고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더듬더듬거리며 어머님이 남기고 가신 서류들을 펼쳐보기 시작하더니 엄마 이거 할머니가 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제게 서류를 건네더라고요. 그걸 받아들고 저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서류는 부동산 계약서였는데 어머님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넘겨받으신 건물을 제 명의로 변경해 두신 계약서였습니다. 상속인으로 저를 지정해 두신 서류까지 함께 넣어두신 걸 보면 아마 본인이 죽을 걸 대비해서 미리 제가 재산을 전부 물려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신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셨는지 약 1억 정도의 돈을 전부 현금으로 바꿔서 그 가방 안에 넣어두셨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앞쪽에 주머니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나의 딸 같은 선영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시어머니를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 고부관계가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라는데 나도 참 염치 없이 너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그렇게 너에게 신세를 지게 됐구나. 하지만 내 마지막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이런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를 외롭지 않게 보내줘서 너무 고맙구나. 너와 우리 손주들이 꼭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꼭 너의 엄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도 주렴. 너는 내게 며느리가 아닌 자식이고 딸이었어. 사랑하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라고 적힌 자필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돈보다 그 수첩에 쓰인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며 오열했습니다. 이렇게 가실 거면 언질이라도 해주시지.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게 얘기라도 해주시지. 왜 말을 안 하셨는지, 왜 또 나는 바보처럼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지난 시간들이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남기고 간 돈이나 건물보다 평생 어머님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쓰러질 때까지 한참을 울다가 아들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꿈을 꾼 듯 그렇게 한참을 쓰러져 자다 일어나니 하루가 꼬박 지났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방에 들어갔을 때 어머님이 남기고 간 가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저는 어머님의 물건을 치우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상속해 주신 건물은 어머님의 바람대로 제 명의로 변경해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고 남겨두신 돈은 전부 통장에 가져다 넣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큰 돈이 집안에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에 겨우 마음을 정리한 것이었죠. 어머님 덕에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너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해드린 것도 없는데 어머님은 왜 그리 제게 잘해주기만 하셨는지 이렇게 사연을 적으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면 아직도 어머님을 잊지 못한 것 같네요. 솔직히 아직도 남편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날 정도로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소중한 인연을 덕분에 알게 된 것 같아서 아주 조금은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평소 사연 채널 자주 즐겨보는데 그때마다 항상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연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이런 관계도 있다는 것을 내심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돌이켜보면 제가 남편 복은 없지만 누구보다 시어머니 복은 많은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누가 저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제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제가 어머님의 엄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못 가지고 외로웠던 삶을 산 그리고 평생 제게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준 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기회가 제게도 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